옛날 조선시대 한양에서 하루 거리쯤 떨어진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에 이초씨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이초씨는 그야말로 볼품없는 사내였지요. 호리호리한 몸에 키만 멀대같이 커서 걸을 때마다 건들건들거렸고 작은 눈에 광대뼈가 불쑥 튀어나온 얼굴은 32살의 나이에도 50살은 좋게 넘어 보였답니다. 게다가 입은 매주콩만하게 나와 있어서 말할 때마다 침이 튀었지요. 아이고, 저 이서방 또 부침 싸는갑네. 저 양반 낙방하는 것도 이제 연례 행사요. 글쎄 말일세. 저러다 조상님들 볼 낯이 있겠나 몰라? 마을 안악들은 수군거리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초씨는 어려서부터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답니다. 17살에 이미 사서삼경을 줄줄 외웠고 20살에는 초시에 당당히 합격했지요. 온 마을이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였고 부모님은 하늘을 나는 듯 기뻐했답니다. 허허, 우리 아들이 장차 이 나라의 동량이 될 걸세. 어사와 쓴 모습이 눈에 선하구만. 아버지 이판서는 동네방네 자랑을 늘어놓곤 했지요. 하지만 그것이 이초씨 인생의 정점이었답니다. 첫 번째 대과에서 낙방한 후로 매년 한양으로 올라갔지만 번번이 쓴맛만 보고 돌아왔지요. 처음엔 운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2번, 3번, 4번 계속되는 낙방에 이초씨의 어깨는 점점 처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하늘이 나를 알아줄 줄 알았거늘. 5번째 낙방 후 이초씨는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한탄했답니다. 형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일이 속을 끓이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팔자에 없는 관운을 어찌합니까? 함께 과거를 본 후배가 위로했지만 이초씨는 오히려 더 오기가 생겼지요. 시끄럽다. 이 몸은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장손이야. 기어코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러나 6번째, 7번째, 10번째까지 모두 실패였습니다. 어느새 10년이 훌쩍 지나버렸지요. 그러는 사이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집안 형편은 기울어만 갔답니다. 논밭을 하나둘 팔아 과거 비용을 마련했지만 돌아오는 건 실망뿐이었지요. 25살에 혼인한 아내는 묵묵히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이초씨의 아내 김씨는 평범한 농가의 딸이었지요. 키가 작고 통통한 몸매에 둥글둥글한 얼굴, 언제나 웃는 눈으로 사람들을 대했답니다. 김씨는 15살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논밭일도 남자 못지않게 잘했지요. 저 집은 김씨 덕에 굴러가는 게지. 그렇고 말고 김씨가 없었다면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했을까 싶구먼. 동네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곤 했지요. 서방님, 오늘도 책과 씨름하고 계시온지요. 김씨가 흙투성이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사랑방을 들여다봤지요. 그렇소. 오늘은 시경을 다시 보고 있소. 이번엔 뭔가 하늘의 기운이 느껴지는군. 필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게야. 이초씨는 늘 그렇게 희망에 차서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였지요. 혼인 초에는 김씨도 남편의 과거 급제를 꿈꿨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껏 아침상을 차리고 깨끗한 옷을 준비해 입혔지요. 남편이 한양으로 떠날 때마다 노잣돈을 찔러주며 응원했습니다. 서방님, 부디 이번에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십시오. 두고 보시오. 기어이 금이 환영할 것이니. 하지만 돌아올 때마다 이초씨의 얼굴은 어두웠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기 일쑤였답니다. 3번째 낙방 후부터는 이초씨가 변하기 시작했지요.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거칠어졌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아니, 임자. 밥이 이리 진 것이오? 양반과 종부라는 사람이 아직도 밥물 하나 제대로 못 맞추는가? 송구합니다. 서방님, 금방 다시 지어 올리겠습니다. 에이, 됐다. 천것들이나 먹는 진밥을
나 같은 귀한 선비가 어찌 목구멍으로 넘긴단 말이냐? 김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친정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가야, 여인의 팔자는 참을 인자 세계면 면한다더라. 시집 가거든 죽었다 생각하고 그저 참고 순종하며 살 거라. 하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답니다. 특히 이초 씨가 자신을 상거지라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김 씨의 친정은 비록 양반은 아니었지만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고 어머니는 인정 많기로 소문난 분이었지요. 착한 우리 딸, 어쩌다 이리 낯빛이 상했누. 가끔 친정에 다녀올 때마다 어머니는 딸의 여윈 얼굴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답니다. 엄니 걱정 마셔요. 다 제 복이려니 하고 삽니다. 김 씨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물에 빠져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더 서러운 건 부부 생활이었습니다. 대여새에 한 번씩 이초 씨가 살금살금 안방으로 기어들어올 때마다 김 씨는 한숨이 나왔지요. 다른 부부들처럼 다정하게 속삭이거나 포옹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었답니다. 임자, 아직 아니 주무셨소? 네, 서방님. 들어오시지요. 이초 씨는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들어왔지요. 그리고는 김 씨가 제대로 느끼기도 전에 토끼처럼 깝죽거리다가 금세 끝나버리곤 했답니다. 허허, 미안하오. 내 오늘따라 유난히 기력이 쇠하는구려. 괜찮습니다, 서방님. 김 씨는 늘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공허하기 이를 데 없었지요. 이런 부부 생활은 7년째 계속되었고 당연히 아이는 생기지 않았답니다. 김 씨네는 색시가 성녀인가벼. 7년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니. 그러게 말여. 저러다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 원. 동네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김 씨의 귀에도 들려왔지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더했답니다. 얘야, 며느라, 아직도 내 몸에 기별이 없는 것이냐?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내 소임이 얼마나 막중한데. 면목이 없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들이 밤낮으로 책만 파서 그런가. 자고로 대를 잇는 일에도 힘을 써야 하는 법인데. 하지만 이초 씨는 과거 공부에만 몰두할 뿐 아내에게는 관심조차 없었지요. 논농사와 밭농사를 모두 김 씨가 도맡아 했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해가 뜨면 논으로 나가 하루 종일 일했지요. 봄에는 못자리를 만들고 모내기를 했고 여름에는 김매기와 물떼기에 정신이 없었답니다. 가을에는 추수하고 타작하느라 손이 부르터지도록 일했지요. 겨울에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새끼를 꼬고 가마니를 짜고 된장과 간장을 담그는 일까지 모두 김 씨의 몫이었거든요. 저 집 김 씨는 참 일복도 많아. 사내 하나 거두랴. 논밭 거두랴. 모음이 둘이라도 모자라겠어. 그러게 말일세. 저런 알토란 같은 마누라를 얻었으면 하늘에 절을 해야 할 판인데. 이웃들은 칭찬했지만 정작 이초 씨는 아내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았답니다. 임자, 저녁은 아직 멀었소? 이 사람 배가 등가죽에 붙겠소이다. 해걸음의 논에서 돌아온 김 씨에게 이초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 서방님. 곧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종일토록 들판에 나가서 뭘 그리 꿈을 댄단 말이오. 이러니 내가 글 공부에 전념할 수가 있나. 어서 차려오시오. 김 씨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들어갔답니다. 허리는 아프고 손발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남편의 저녁상을 차리지 않을 수는 없었지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이웃들의 정이었습니다. 김 씨, 이거 찐빵 좀 쪘네. 뜨실 때 어여 가져가. 아이고, 박시댁 아지매.
또 이런 걸 다. 매번 일이 신세를 져서 어쩝니까? 허허, 그런 소리 말게. 이웃끼리 정 나누는 게 뭐 대수라고. 힘들수록 서로 기대고 살아야지. 박시대 가짐에는 김씨보다 10살이나 많은 여인이었는데 늘 김씨를 딸처럼 아꼈답니다. 그나저나 이 서방은 아직도 책상 물림인가? 네, 아줌에. 늘 그러하시지요. 쯔쯔. 저러다 책 속에 길이 있다고 아주 파묻히겠네. 이제 그만하고 자네 일이나 좀 거들 일이지. 박씨 대가 아주머니의 말에 김씨는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지요. 마을 청년들 중에는 김씨를 안타깝게 여기는 이들도 있었답니다. 마님, 이거 제가 산에서 주운 건데 한번 드셔보셔요. 20살 된 최간의 막내 아들이 수줍게 밤송이를 내밀었지요. 어머, 고맙네, 최서방. 그런데 마님이라니 당치도 않네. 그냥 안악이라 부르게. 아닙니다. 제게 한 번 마님은 영원한 마님이십니다. 최간의 막내는 어려서부터 김씨를 좋아했답니다. 하지만 김씨가 이초 씨에게 시집간 후로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지요. 저리 고운 분이 어찌 저런 반쪽짜리 선비에게 시집을 가셨을까? 최간의 막내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답니다. 마을 청년들 대부분이 비슷한 마음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어두운 밤이었지요. 달도 별도 없이 칠흑 같은 어둠만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답니다.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이었지요. 잠경이 되자 갑자기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한 발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방으로 향했지요. 그 발소리는 너무나 무거워서 마치 바위가 굴러가는 것 같았답니다. 으악! 도둑이야! 집에 도둑이 들었다! 이초 씨는 이불 속에 머리를 쳐박고 엉덩이를 축혀 세운 채 사시나무 떨듯이 와들와들 떨었답니다. 평소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겁에 질린 쥐새끼처럼 부들부들 떨 뿐이었지요. 사랑방 문이 열리고 거구의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그 사내는 키가 6척은 좋게 넘어 보였고 어깨는 문틀에 닿을 정도로 넓었답니다. 얼굴은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날카로운 눈빛만이 번득이고 있었지요. 도둑의 입에서는 진한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그 냄새가 어찌나 독한지 방 안 가득 퍼져나갔답니다. 나는 오늘 밤 죽기로 작정한 몸이다. 내 명을 거역하는 자는 이 자리에서 함께 황천길을 가게 될 것이다. 도둑의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너무나 우렁차서 안방까지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지요. 그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답니다. 이초시 마누라 김씨가 안방 문을 살짝 열고 내다보았지요. 도둑을 본 순간 김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그 사내는 허우대가 장대하고 깨끗한 세모시 도포를 입고 있었는데 도포에는 금실로 수놓은 항문양이 선명했지요. 머리에는 정자관을 쓰고 있었고 허리에는 은장도가 차져 있었답니다. 도둑이 아니구나. 필시 귀한 집안의 양반일 터인데. 김씨는 직감적으로 알았지요. 평범한 도둑과는 차원이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집안에서 술 익는 냄새가 나는구나. 당장 술상을 차려오너라. 도둑이 명령하자 김씨는 떨리는 손으로 부엌으로 갔습니다. 술독에는 작년에 담근 청주가 익어가고 있었지요. 김씨는 용수를 들어 맑은 청주를 떠냈답니다. 그리고 안주로는 장아찌와 마른 북어, 그리고 김치를 준비했지요. 대체 어떤 연유로 이 밤중에 남의 집에. 대체 누구실까? 김씨는 궁금했지만 섣불리 물을 수는 없었답니다. 초반에 술상을 차려 들고 사랑방으로 들어가니 도둑은 이미 방 한가운데 떡하니 앉아 있었지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위압적이었답니다. 벌컥벌컥.
도둑은 술잔을 한 번에 비우고는 곧바로 다시 잔을 내밀었지요. 김 씨가 조심스럽게 술을 따르는 동안 도둑의 시선은 김 씨를 훑어보았답니다. 허허, 역시 술은 아녀자가 따라야 제맛이지. 도둑의 말에 김 씨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지요. 무릎을 꿇고 앉아 정성껏 술 시중을 들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게 무슨 꾸리꾸리한 냄새냐? 도둑이 갑자기 코를 막으며 얼굴을 찌푸렸지요. 김 씨가 황급히 뒤를 돌아보니 이초 씨가 바지에 오줌을 질질 싸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노란 오줌이 바지를 타고 흘러내려 방바닥을 적시고 있었답니다. 제발 살려주시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난한 선비일 뿐일세. 돈 될 만한 것이라곤 낡은 벼루와 책 몇 권이 전부라네. 이초 씨는 이제 울음까지 터뜨리며 비굴하게 빌었지요. 이런 한심한 겁쟁이를 봤나? 내 놈이 정령 사내이며 양반이란 말이냐? 선비의 기계는 책 속에 곱게 접어두었더냐? 내 놈의 글에서는 썩은 지리내만 진동하겠구나. 화가 난 도둑은 벌떡 일어나 이초 씨에게 다가갔답니다. 이초 씨의 멱살을 단숨에 움켜쥐고는 닭 모가지를 잡듯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힘없이 들려 올라간 이초 씨의 두 발이 허공에서 버둥거렸습니다. 이따위 놈이 붓을 잡고 녹을 논하며 세상을 기만했단 말이지. 그 더러운 주둥이를 당장 꿰매주마. 아이고 나 죽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도둑은 애걸하는 이초 씨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컴컴한 부엌 한 구석에 그를 거칠게 내동댕이 치자 이초 씨는 흙바닥에 나뒹굴며 콜록거렸지요. 도둑은 성큼 다가가 그의 멱살을 다시 틀어쥐고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내 놈이 밤새 읽는다는 성현의 책이 고작 목숨을 구걸하는 법을 가르치더냐? 나는 칼로 세상을 구하려다 실패했고 너는 붓으로 세상을 기만하며 살아왔다. 우리 둘 중 어느 쪽의 죄가 더 무겁다 생각하느냐? 도둑의 서늘한 목소리에 이초 씨는 대답은커녕 오들오들 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도둑은 이초 씨를 노려보다가 부엌 한쪽에 놓인 시퍼런 식칼에 눈길을 주었습니다. 내 놈의 저 쓸모없는 손가락을 잘라 붓을 다시는 잡지 못하게 할까? 아니면 그 방정맞은 혀를 뽑아 다시는 글을 논하지 못하게 할까? 잘못했네.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제발 살려주시오. 이초 씨는 이제 반쯤 실성하여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은 경멸의 한숨을 내쉬며 석가래에 매달아 둘 때 쓰는 밧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몸을 꽁꽁 묶기 시작했지요. 내 놈의 목숨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새벽이 올 때까지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있을 것이냐? 마지막으로 묻는 것이다. 도둑이 서슬퍼런 목소리로 윽박지르자 그 위세에 눌린 이초 씨는 결국 흡 하는 소리와 함께 눈을 뒤집고 그 자리에서 혼절해 버렸습니다. 도둑은 축 늘어진 이초 씨를 부엌 구석의 기둥에 단단히 묶어두고는 다시 사랑방으로 돌아왔답니다. 김 씨는 그 틈에 재빨리 방바닥에 오줌을 닦아냈지요. 걸레로 깨끗이 닦고 향을 피워 냄새를 없앴답니다. 도둑이 다시 자리에 앉자 술판이 이어졌습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도둑의 얼굴이 드러났지요. 놀랍게도 그는 미남이었답니다. 콧날이 오똑 서고 눈썹이 짙으며 광대뼈가 적당히 돋보이는 균형 잡힌 얼굴이었지요.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답니다. 부인은 이름이 어찌 되오? 도둑이 갑자기 물었지요. 김가 성을 가진 정옥이라 하옵니다. 정옥이라. 참으로 고운 이름이구려. 도둑은 씁쓸하게 웃으며 다시 술잔을 비웠답니다. 호리병 하나가 비고 2개가 비고 3개째 호리병을 열 때까지 도둑은 계속 마셨지요. 김 씨는 옆에서 조용히 술을 따르며 시중을 들었답니다. 어찌 저리 슬픈 눈을 하셨을까? 김 씨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도둑의 눈빛 속에는 깊은 상처와 절망이 서려 있었거든요. 부인, 인생이란 게 참으로 허무하지 않소? 도둑이 갑자기 말했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이 있더이다. 필시 하늘이 정한 운명이란 것이 따로 있는 게지요. 도둑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지요. 그때 도둑이 갑자기 김 씨의 허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에구머니나. 김 씨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지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답니다. 이날 이때까지 이초 씨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큼지막하고 묵직한 것이 들어와 지그시 눌렀던 것입니다. 아니, 이런 것이. 김 씨는 생전 처음 느끼는 감각에 정신이 아찔해졌답니다. 이초 씨와의 7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충만함이 온몸을 휩쓸었지요. 마치 가뭄의 단비를 만난 것처럼 메마른 땅에 생명수가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도둑의 품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단단한 가슴에서는 남자의 향기가 났고 굵은 팔은 김 씨를 부드럽게 감쌌지요. 김 씨는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기쁨을 알게 되었답니다. 뜨거운 입김을 뿜으며 도둑의 목을 꽉 껴안았지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천둥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비바람이 온 세상을 휩쓸었지요. 두 사람은 거친 파도 속에서 하나가 되어 출렁거렸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짜릿한 순간이 지나갔을 때 바위 같던 도둑이 김 씨의 배 위에 나둥그러졌답니다. 그리고는 금세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잠들었지요. 김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가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온몸이 노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답니다. 마치 오랜 갈증이 해소된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김 씨는 옆에서 잠든 도둑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얼굴은 더욱 어려 보였고 눈가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지요. 이분 또한 기구한 사연을 지녔구나. 김 씨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이불을 가져와 도둑에게 덮어주었답니다. 그리고는 옆에 앉아 새벽을 기다렸지요. 동창이 희뿌옇게 밝아올 무렵 도둑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의 손발이 단단히 묶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짓이오? 도둑이 당황하며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밧줄은 꽉 조여 있어 꼼짝할 수 없었지요. 옆을 보니 김 씨가 조용히 앉아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김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날이 밝는 대로 관가에 넘길 것입니다. 김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도둑의 얼굴을 적셨지요. 결국 이렇게 되었구려. 도둑은 체념한 듯 눈을 감았답니다. 그리고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지요. 그래. 그게 당연한 순리겠지. 허나 도둑이 눈을 뜨고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차라리 관가에 넘기려거든 부인의 손으로 나를 죽여주시오. 어차피 죽으려 했던 목숨 아니오. 김 씨가 놀라 물었지요. 어찌하여 죽으려 하시는지 그 사연이라도 들어봅시다. 도둑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답니다. 내 이름은 박진수요. 무과에 7번을 낙방하니 이제는 더 이상 살 의미를 잃었소. 무과에 7번이나. 김 씨는 놀랐지요. 이초 씨와 비슷한 처지였던 것입니다. 박진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그는 충청도의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이었지요. 어려서부터 무예에 뛰어났고 20살에 무과 초시에 합격했답니다. 온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대과를 준비했지요. 첫 시험에선 말이 날뛰어 떨어졌고 두 번째는 활시위가 끊어졌소. 세 번째는 시험 전날 밤 갑자기 복통이 나서 매번 운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4번째, 5번째
계속되는 실패에 박진수도 지쳐갔답니다. 가세는 기울고 남은 것은 패배감뿐.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만 들더군. 7번째 낙방 후 박진수는 모든 것을 포기했지요. 한양의 주막에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문득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하여 어젯밤 술김에 정처 없이 발길을 옮기다 이 집에 당도한 것이오. 이왕 죽을 바에야 마지막으로. 박진수는 말끝을 흐렸지요. 김 씨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답니다. 참으로 못난 분이시구려. 그 한마디에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지요. 우리 집 서방님은 과거에 10번도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저리 책상만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줌 싸개 겁쟁이가 부인의 난군이었소? 그렇답니다. 비록 못나고 한심한 위인이지만 제 남편입니다. 김 씨는 쓸쓸하게 웃었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지 않습니까? 사내대장부가 그만한 힘과 용기를 가지고도 어찌 그리 쉽게 죽음을 입에 담으십니까? 이미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소. 가문도, 명예도, 살아갈 희망조차도. 그럼 새로 시작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김 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지요. 저를 보십시오. 날마다 흙을 파고 못난 서방 뒷바라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리 숨을 쉬고 있으니까요. 박진수는 김 씨를 멍하니 바라보았답니다. 이 여인의 눈빛에는 강인한 생명력이 빛나고 있었지요. 당신처럼 하늘이 내린 힘을 가진 분이 죽겠다 하시면 저처럼 미천하고 힘없는 여인은 어찌 살아가란 말입니까? 김 씨는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답니다. 그리고는 박진수의 밧줄을 풀기 시작했지요. 어서 가시오. 어디든 아주 먼 곳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시오. 어찌하여 나를 놓아주는 것이오? 모르겠습니다. 그저 당신 같은 분이 이리 죽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그리고 김 씨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간밤의 일은 그저 꿈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저 또한 그리할 것입니다. 박진수는 천천히 일어났지요. 그리고는 김 씨를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아니, 평생 잊지 못할 꿈일 것 같소.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새벽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창밖으로 달구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이었지요. 김 씨는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답니다. 기껏 변변치 않지만 주먹밥 몇 개와 엽전 몇 푼입니다. 가시는 길에 욕이라도 하십시오. 박진수는 보따리를 받으며 김 씨의 손을 잡았지요.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답니다. 논밭에서 일하느라 거칠어진 하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손이었지요. 부인이야말로 부디 강령하시오. 아니, 이미 누구보다 강한 분이니 내 걱정은 부질없겠구려. 박진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김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김 씨가 착잡한 마음으로 돌아서려는데 부엌 쪽에서 끙끙대는 신음과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시오. 거기 누구 없소? 임자, 내가 여기 있소. 당장 와서 이 결박을 풀지 않고 뭘 하는 게야? 이초시였습니다. 벼락 같은 호통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애원에 가까운 목소리였지요. 김 씨는 쓴웃음을 삼키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기둥에 꽁꽁 묶인 이초씨는 아내를 보자 거의 울상이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먼지 구덩이인 이 어둑한 곳에 어찌 이리 묶여 계셨답니까?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김 씨가 태연하게 안부를 묻자 이초씨가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평안! 지금 그게 할 소리인가? 죽다 살아났단 말이다. 그 흉악한 도둑놈은 어찌 되었소? 어서 말해보시오! 아, 그 사내 말입니까? 소란 피우기에 제가 쫓아냈지요. 뭐라고? 임자가? 그 덩치가 산만 한 놈을 어찌 쫓아냈단 말이오? 김 씨는 이초 씨의 밧줄을 풀어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말했지요. 내 놈이 아무리 담이 크고 힘이 장사라도 날이 밝고 관아에 포졸들이 들이닥치면 곡 안에 든 쥐 신세일 뿐이다. 당장 내 집에서 썩 꺼지지 않으면 이 길로 관아에 달려가 내 놈의 인상차기를 낱낱이 고하겠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제 기세에 눌렸는지 혀를 차며 순순히 물러나더이다. 밧줄이 풀리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은 이초 씨는 의심과 경외가 뒤섞인 눈초리로 아내를 쳐다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아내의 당당한 모습에 차마 더 따질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날 이후로 김 씨는 변했답니다. 여전히 논밭에서 일하고 집안일을 했지만 짓누르던 그늘이 거치고 표정이 밝아졌지요. 혼자 있을 때면 콧노래를 흥얼거리거나 들꽃을 보며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초 씨는 그런 아내가 불안하고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요새 당신 좀 이상한 것 같소. 실성한 사람처럼 혼자 웃고 다니니 혹시 그날 밤 도둑놈에게 홀리기라도 한 게요? 글쎄요. 그저 세상 만물이 다르게 보인달까요. 서방님께서도 이제 답답한 책상 앞이 아니라 볕 좋은 마루에 앉아보시지요. 하늘이 얼마나 높고 푸른지요. 김 씨는 그렇게 아리송한 미소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피어난 작은 불씨가 그녀의 온 생을 따스하게 데우고 있다는 것을 이초 씨는 평생 알지 못했답니다. 박진수는 김 씨가 준 보따리를 들고 정처 없이 남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죽으려던 마음을 되돌려준 여인의 얼굴과 새로 시작하라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지요. 며칠을 걷다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들른 주막에서 그는 우연히 한양으로 향하는 보부상 일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허허, 딱 보니 무예를 익힌 분 같은데 요즘 산길이 험해서 걱정이오. 괜찮다면 우리 행상을 호위하는 표사 노릇을 좀 해주지 않겠소? 섭섭지 않게 쳐드리리다. 박진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선은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신세를 좀 지겠습니다. 그렇게 보부상들을 따라 몇 달간 길 위에서 생활하며 박진수는 비로소 책상머리에서는 보지 못했던 세상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힘없는 백성들을 등치는 아전들, 굶주림에 쓰러지는 아이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 없는 사람들. 그는 그들의 고통을 보며 자신의 처지가 차라리 나은 것임을 깨달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고을에서 탐욕스러운 현감이 세금을 구실로 보부상들의 물건을 억지로 빼앗으려 했습니다. 박진수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멈추시오. 이 물건들은 이들의 피와 땀이오. 어찌 관의 권력으로 백성의 것을 탐한단 말이오. 그는 홀로 수십 명의 관아, 포졸들을 상대해 보부상들을 지켜냈습니다. 이 일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곤경에 처한 상단을 돕는 일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억울한 백성들의 사연을 외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김 씨가 불어넣어 준 새 삶의 의미를 바로 그들을 돕는 것에서 찾기 시작했답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의 이름 앞에는 청풍협이라는 벼로가 붙게 되었지요. 한편 김 씨는 그날 밤 이후 놀라운 변화를 겪었답니다. 닫혀있던 몸에 생명이 깃든 것이지요. 서방님, 아무래도 제가 회임을 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회임? 자네 몸에 아이가 생겼단 말인가? 이초 씨는 7년 만에 찾아온 소식에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허허, 하늘이 드디어 우리 가문을 굽어 살피시는구나.
나를 드디어 아비로 만들어주시는구나. 10달 후, 김 씨는 늠름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는 박진수를 빼닮았지요. 까만 눈썹에 오똑한 코, 그 깊은 눈매까지도. 이야, 이거 완전 내 새끼로구나. 이목구비가 나를 쏙 빼닮았어. 역시 내 핏줄이야. 이초 씨는 제 세상을 얻은 듯 기뻐했지만 김 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남몰래 쓴웃음을 지었답니다. 아들 준수가 태어난 후 이초 씨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평생의 수건이었던 과거를 그만두고 마을의 작은 서당을 열었지요. 임자, 이제 그 지긋지긋한 과거는 그만두고 아들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아비 노릇을 해야겠소. 이초 씨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훈장님이라 불리는 기쁨과 보람을 맛보았답니다. 아들 준수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5살이 되자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힘도 장사였지요. 10살이 되던 해 준수는 부쩍 무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꼭 무예를 배우고 싶습니다. 힘을 길러서 나쁜 놈들을 혼내주고 싶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당찬 모습에서 그 사람의 그림자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준수가 산에 다녀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몸놀림은 날쌔졌지요. 준수야, 매일 산에 가서 무얼 그리하다 오는 게냐? 어머니, 산에 사시는 어떤 아저씨께 활쏘기와 검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셔요. 김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을 따라 산 중턱에 올라가 보았지요. 멀리서나마 아들을 가르치는 사내의 뒷모습을 본 순간 김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비록 세월이 흘렀지만 그 넓은 어깨와 굳건한 자세는 잊을 수가 없었지요. 박진수였습니다. 그는 멀리 떠나지 않고 아버지로서 아들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저 모른 척하는 것이 세 사람 모두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준수가 15살이 되던 해 마을에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들으시오. 도적 청풍엽을 잡으라는 어명이 내려졌소. 그놈이 이 근방에 숨어 있다는 첩보가 있으니 샅샅이 뒤져 그놈을 잡아오시오. 관아의 포졸들이 마을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김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박진수와 준수에 대한 걱정으로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했습니다. 그때 한밤중에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김 씨가 조심스럽게 나가보니 피투성이가 된 박진수가 문에 기댄 채 서 있었지요. 1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부인, 염치 없지만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이 이곳밖에 생각이 나질 않았소. 그는 관군과의 교전에서 깊은 상처를 입고 의식적으로 김 씨의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어서 안으로. 김 씨는 박진수를 부축해 곳간으로 옮겼습니다. 상처를 돌보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요. 그때 문이 열리며 준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무얼 하십니까? 준수는 자신의 스승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니, 스승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상처는 다 무엇이고요? 괜찮다. 잠시 쉬면 괜찮아질 것이다. 박진수는 자신의 아들이자 제자인 준수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스승이 청풍협이라는 것을 깨달은 준수의 눈빛과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는 김 씨의 눈빛이 허공에서 안타깝게 얽혔습니다. 날이 밝기 전 박진수는 떠날 채비를 했지요. 그는 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김 씨에게 건넸습니다. 부인, 이것을 훗날 준수가 진정한 사내대장부가 되었을 때 전해주시오. 내 아들에게 주는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이오. 그리고 그는 김 씨의 어깨를 한 번 두드려 준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청풍협의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지요. 세월이 흘러 준수는 18배 무과의 장원 급제했고 몇 년 후에는 나라를 구한 젊은 장군이 되었습니다. 이초 씨는 아들의 성공에 더없이 만족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지요. 어머니 김 씨가 평온하게 눈을 감은 후 준수는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머니가 평생을 소중히 간직해온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낡고 빛바랜 서찰 한 통과 손때 묻은 작은 옥패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준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쳤습니다. 내 아들 준수에게 내가 이 서찰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평생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한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너에게 무예를 가르치던 그 시간이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부디 내 어머니의 아들로서 그리고 나의 아들로서 백성을 지키는 굳건한 사내가 되어다오. 너는 내 평생의 자랑이자 내 삶의 이유였다. 준수는 서찰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그제야 맞춰졌지요. 며칠 후 장군 준수는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는 정성껏 어머니의 봉분을 돌본 뒤 바로 그 옆에 작은 봉분 하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가져온 옥패를 그 위에 올려놓고 말없이 술 2잔을 따랐지요. 한 잔은 어머니의 무덤에, 나머지 한 잔은 이름 없는 새 무덤에 부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고 바람은 그의 옷자락을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의 인연으로 시작된 운명은 시대를 지키는 위대한 장군을 남기고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 어느 마을에 송서방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이 송서방은 무쇠팔이라 불릴 만큼 힘이 장사로 소문난 마을의 일꾼이었지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으나 어깨가 떡 벌어지고 목덜미가 우람하여 누가 봐도 장정임을 알 수 있었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거무튀튀했지만 항상 환한 웃음을 지니고 있어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송서방은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외삼촌 집에서 자랐는데 18살 때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돈을 모아 25에 드디어 자기 논밭을 마련했지요.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처녀였던 순심이와 혼인하여 다복한 가정을 꾸렸답니다. 슬하에 2 아들과 1 딸을 두었는데 모두들 송서방을 닮아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송서방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마을의 대소사에도 앞장서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던 송서방이 지난밤 다리가 부러져 집에 들어 누웠다는 소문이 이른 아침부터 우물가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이게 웬 소리래. 새같이 튼튼하던 송서방이 다리가 부러졌다고? 글쎄 말이여. 도깨비를 만났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세상에 도깨비가 어디 있다고? 아니, 요즘 세상에 도깨비라니? 혹시 전날 술을 진탕 마셔서 헛것을 본 게 아닐까? 아니요. 송서방이 그런 사람인가? 평소에 술도 거의 안 하는 사람인데. 우물가의 아낙네들은 서로 앞다투어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다리가 부러진 사연이 하도 기가 막혔으니 아침상을 물리고 난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송서방네 집으로 모여들었답니다. 송서방의 초가집은 마을 서쪽 언덕배기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평소엔 아침부터 저녁까지 텅 비어 있다시피 했습니다. 송서방은 새벽에 일어나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까지 들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대문 앞에는 벌써 여러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안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부인 순심이의 한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는 의원 이중호가 약재를 다듬고 있었고, 안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요. 안방에 들어서니 오른쪽 무릎에 부목을 대고 광목으로 다리를 칭칭 감은 송서방이 누워서 끙끙 앓고 있었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송서방의 부인 순심이는 남편 곁에서 가슴을 치며 한탄하였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사람아. 쌀 한 자루가 뭐 그렇게 중하다고 도깨비한테 달려들었소. 그래, 이제 농사는 누가 짓고 아이들 뒷바라지는 어찌하라고. 아이고, 이 답답한 일을. 순심이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하소연했습니다. 세 아이들은 방 한 구석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호기심에 눈을 반짝이며 송서방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도깨비라니, 요즘 세상에 도깨비는 무슨... 마을 어른인 김참봉이 물었습니다. 김참봉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으로 학식도 높고 마을 일에 지혜를 모으는 어른이었지요. 그가 묻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송서방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윗몸을 겨우 일으킨 송서방은 간밤에 생긴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우렁찬 모습과는 달리 떨리고 힘이 없었습니다. 글쎄요. 3경이나 되었을 거라 싶소이다. 밤이 깊어 온 가족이 모두 곤히 잠들었을 때였지요. 부엌에서 뭔가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깼지요. 처음엔 쥐란 놈이 부뚜막을 헤집는가 했는데 소리가 하도 크니 이상하여 옷을 입고 나가봤더니 글쎄. 송서방은 말을 잇지 못하고 온몸을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송서방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는 것을 본 의원 이중호가 황급히 약봉지를 열어 우황청심환 하나를 꺼내 건넸지요. 이거 드시게.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약일세. 의원의 말에 송서방은 약을 받아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약을 삼키고 난 송서방은 조금 안색이 나아지며 다시 입을 열었답니다. 어둠 속에서 시커먼 놈이 우리 집 쌀자루를 메고 부엌문을 열고 나가지 뭡니까? 저도 모르게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그래서 급히 다듬이 방망이를 들고 걔 섞어라. 이 도둑놈아 소리치며 달려들었다오. 동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송서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 안에는 침 삼키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지요. 그랬더니 그 쌀도둑이 천천히 돌아서는데 아, 글쎄 외눈깔에 털북숭이 얼굴에 머리엔 뿔이 달린 도깨비지 뭡니까? 두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분명 도깨비였어요. 이렇게 생생한데 어찌 헛것이겠소? 송서방의 말에 동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헉 하는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어떤 이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어떤 이는 뒷걸음질 치며 방문 쪽으로 물러났지요. 그러고는 그 도깨비란 놈이 한 손으로 내 멱살을 잡더니 하늘로 축혀 올려 마당에 냅다 패대기를 쳐버리는 게 아니겠소. 그 순간 오른쪽 다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더니 세상이 캄캄해졌다오. 정신을 차려보니 아내가 울며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서 다리가 그리 되었구려.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김할머니가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 도깨비 덩치는 크던가? 마을 장정인 임가가 물었습니다. 임가는 키도 크고 힘도 세서 마을에서 송서방 다음 가는 장사로 통했지요. 키는 저만한데 힘이 장사였어요. 한 손으로 저를 축혀드는 게 꼭 호리병 하나 드는 것 같았어요.
그 붉은 눈빛이 아직도 선하네요. 그리고 코에서는 썩은 고기 냄새가 풍겼다오. 아주 구역질이 날 정도로. 송서방은 떠올리기만 해도 두려운지 다시 몸을 떨었습니다. 의원 이중호가 다가와 송서방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맥이 아주 불안정하구려. 더 이상 말씀을 마시고 좀 쉬시는 게 좋겠소. 의원의 말에 송서방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다시 식은땀이 맺혔지요. 송서방의 부인 순심이가 사람들을 마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송서방의 이야기를 다시 나누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지요. 도깨비라니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구려. 김참봉이 턱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허나 송서방이 그런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닌데요.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게야. 곽서방이 말을 보탰습니다. 혹시 어제 송서방이 술을 마시지는 않았소? 이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송서방은 그저께도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밭에서 일했어요. 저녁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더군요. 송서방의 이웃인 정 씨가 대답했습니다. 송서방의 이야기를 들은 동네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가는 이야기는 온통 도깨비뿐이었지요. 그럼 정말로 우리 마을에 도깨비가 나타난 게로구나? 참말로 도깨비가 있기는 있는 거였네. 아이고, 오늘부터는 해지기 전에 문단속을 단단히 해야겠구먼. 도깨비의 공포가 조용하던 동네를 덮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날부터 밤만 되면 사람들은 마실도 가지 않고 문을 꼭꼭 닫아 걸었답니다. 아이들은 해가 질 무렵이면 벌써 집으로 달려들어가 문 뒤에 숨었고, 어른들도 낮에는 용감하게 도깨비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해가 지면 슬그머니 초가삼간 안으로 들어가 문고리를 걸어 잠그기 바빴지요. 밤이면 마을은 마치 유령촌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달 밝은 밤이면 장기나 윷놀이로 떠들썩하던 정자마저 텅 비었고 어디에서도 말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깨비를 두려워한 나머지 밤이 되면 숨을 죽이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요 며칠 사이에 마을 곳곳에서 쌀이 자꾸 사라진다는 것이었지요. 이상하구먼. 어제 저녁에 분명 뒤주에 쌀이 반말은 있었는데 아침에 보니 싹 비었던걸. 우리 집도 그러네. 며칠 전부터 쌀이 조금씩 없어지더니 어젯밤에는 한 자루가 통째로 사라졌다우. 마을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도깨비가 쌀을 훔쳐간다고 말했습니다. 밤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쌀을 훔쳐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문단속을 철저히 해도 쌀만은 어김없이 사라진다는 점이었답니다. 대체 어떻게 문단속을 이리 철저히 했는데도 쌀만 없어지는 거야? 도깨비는 벽도 뚫고 지나간다 했소. 우리 같은 인간의 문단속이 무슨 소용이겠소? 도깨비 때문에 마을이 발칵 뒤집힌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송서방이 드디어 나들이를 하기 시작했지요. 오른쪽 다리를 굽힐 수가 없어 뻗정다리가 된 송서방은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동네로 나왔답니다. 아이고, 송서방 벌써 일어나셨소? 다리는 좀 어떻소? 마을 사람들이 송서방을 보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통증이 심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누워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소. 집안일도 있고 뭐라도 해야지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송서방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건장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든 모습이었지요. 그의 뻗정다리를 본 사람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 도깨비는 나타나지 않았소? 송서방이 물었습니다. 글쎄 말이오. 도깨비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마을 곳곳에서 쌀이 사라진다오. 틀림없이 도깨비 짓이지 뭐겠소? 송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구석이 있는 듯했지요. 사람들은 송서방이 나타나 돌아다니기 시작하자 도깨비가 이제는 떠나갔을 거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마도 도깨비가 송서방을 두려워해 다른 마을로 갔으리라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오해였습니다. 바로 그날 밤 홍초신의 집에 도깨비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졌답니다. 홍초신은 마을에서 꽤 부유한 양반으로 쌀 창고도 크고 좋은 곡식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 홍초씨가 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문을 열었다가 쌀 한 자루를 메고 가는 도깨비를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복의 홍초씨 정말 도깨비를 보았다는 게요? 김참봉이 물었습니다. 아이고, 그 험상궂은 모습을 어찌 잊을 수 있겠소. 내 눈에 털북숭이 얼굴, 그리고 머리에 뿔까지 송서방이 말한 그대로였다오. 홍초씨는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찌하였소? 송서방처럼 달려들지는 않았겠지요? 이 미련한 송서방을 따라할 내가 아니지요. 쌀 한 자루를 퍼가는 도깨비를 문틈으로 뻔히 보고서도 꼼짝없이 숨을 죽였다오. 차라리 쌀 한 자루를 잃는 게 낫지. 이 귀한 목숨을 잃을 수는 없지 않겠소? 마을 사람들은 홍초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쌀이 귀하다고는 해도 목숨과는 바꿀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쌀도둑 도깨비는 밤만 되면 온 동네를 헤집고 다녔답니다. 이씨네, 김가네, 곽서방네, 권참봉네가 줄줄이 도둑을 맞았지요. 처음에는 쌀만 없어졌는데 점차 콩, 팥, 보리까지 닥치는 대로 훔쳐가니 마을 사람들의 한숨만 깊어갔습니다. 이러다간 우리 마을이 통째로 망하겠구려. 겨울이 오기 전에 쌀이 전부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오? 참봉님,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소이다. 마을 사람들이 김참봉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마을의 어른으로서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길 바랐던 것이지요. 허허, 이 늙은이가 무슨 대책을 세우겠소? 도깨비를 다루는 일은 무당이나 도사의 소관이지 내가 어찌할 수 있겠소? 그렇다면 고을 관아에 알려 부적이라도 받아와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게 참 맞는 말이오. 내일 누군가 관아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해봅시다. 그러나 나이 지긋한 어른들은 때가 되면 도깨비가 동네를 떠날 테니 괜히 달려들다가 송서방처럼 병신 되지 마라며 젊은이들을 타일렀습니다. 관아에 알리는 일도 자꾸 미루어졌지요. 결국 도깨비의 쌀도둑질은 계속 이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서방이 마을 사람들에게 꾀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소이다. 무슨 방법인데요, 송서방?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도깨비를 잡는 것이지요. 밤마다 번갈아 가며 망을 보고 도깨비가 나타나면 함께 잡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위험한 도깨비를 어떻게 잡는단 말이오? 송서방도 혼자서는 당해내지 못하지 않았소. 그렇기에 여럿이 함께 잡자는 것이지요. 게다가 도깨비는 고추씨와 벼룩을 두려워한다고 하니 그것들을 준비해서 도깨비에게 뿌리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송서방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마을 남자들이 돌아가며 밤마다 망을 보기 시작했지요. 고추씨와 벼룩을 준비하고 몽둥이와 삼, 나 등으로 무장한 채 도깨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이 망을 보기 시작하자 도깨비는 통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철야하며 망을 보았지요. 이틀, 사흘, 나흘, 결국 일주일이 지나도 도깨비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이상하구먼. 도깨비가 우리의 계획을 알고 피해 다니는 것 같소. 아니면 정말로 다른 마을로 떠난 것인지도 모르지.
그렇게 사람들의 경계심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 어귀에서 갑자기 도깨비를 잡았다 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가 보니 마을의 장정인 임가가 쓰러진 도깨비를 타고 앉아 주먹을 날리고 있었지요. 이놈 도깨비 같으니라고 우리 마을 어지럽히고 쌀 훔쳐가는 요망한 놈. 임가는 눈에 불을 켜고 도깨비를 맹렬히 내리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도깨비의 검은 형체와 머리에 달린 뿔이 선명히 보였지요. 얼른 도망가지 말고 와서 보시오. 드디어 도깨비를 잡았소. 임가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더욱 빠르게 몰려들었습니다. 횃불을 높이 들고 도깨비를 둘러싸니 이제 도망갈 곳은 없어 보였지요. 자, 이놈의 정체를 밝혀보자. 임가가 도깨비의 머리에 달린 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깨비의 탈이 벗겨지면서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바로 뻗정다리 송서방이었습니다. 아니, 송서방이 어찌 된 일이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누구도 이런 반전을 예상하지 못했지요. 송서방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그저 마당에 주저앉아 헉헉거릴 뿐이었습니다. 송서방, 이게 무슨 짓이오? 자네가 도깨비였단 말이오? 김참봉이 분노와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도깨비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 장본인이 다름 아닌 송서방이라니 믿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임가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송서방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장에 갔다가 고개를 넘어오던 중에 배탈이 나서 풀숲에 들어가 엉덩이를 까발리고 앉았는데 송서방이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 고개를 넘다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지팡이를 옆구리에 차고 성큼성큼 걸어가는 것을 봤다오. 다리 부러졌다더니 그때는 멀쩡히 걸어 다니는 게 아니겠소? 그래서 오늘 밤 숨어서 지켜보니 송서방이 도깨비 탈을 쓰고 집집마다 쌀을 훔쳐 자기 집으로 날랐던 것이오. 임가는 송서방이 쌀을 담아 끌고 가던 자루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쌀과 콩, 팥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도깨비라고 겁에 질려 있었는데 알고 보니 송서방의 속임수였던 것이지요. 내가 도깨비가 있을 리 없다고 했잖소. 저런, 그동안 얼마나 겁을 줬던가. 사람들은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인 감정으로 송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송서방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 다리가 부러진 것은 사실이오. 그날 밤 정말 쌀을 훔쳐가는 도둑을 잡으려다 넘어져 다쳤는데 아무도 믿지 않고 도깨비 탓으로만 돌리니 화가 나서 그리한 것이오. 게다가 다치고 나니 농사일도 못하고 가족들이 굶주릴 지경에 이르렀소. 그래서 송서방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는 체념이 뒤섞여 있었지요. 그렇다고 온 마을을 속이고 쌀을 훔쳐도 된다는 말이오? 권참봉이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아니오. 잘못된 일임을 알고 있소. 허나 내 자식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소. 관가에 이 다리를 다친 사연을 말해도 누구도 믿지 않았고 마을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해도 도깨비에 홀린 놈이라며 외면했소. 나는 정말 달리 방법이 없었소. 송서방의 목소리에는 처절한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던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송서방을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건 잘못이오. 자네는 마을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 기대했어야 했소. 김참봉의 말에 송서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송서방의 집에서 순심이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요?
춘심이는 남편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깨비 탈은 바닥에 나뒹굴고 송서방은 임가에게 붙잡혀 있었으니까요. 임자,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송서방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춘심이는 남편이 쌀을 훔친 사실을 알고는 충격에 빠졌지만 이내 마을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러분, 제 남편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가족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었어요. 남편이 다리를 다친 후로 일을 할 수 없으니 곧 겨울이 오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춘심이의 말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송서방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지요. 김참봉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송서방, 자네의 행동은 분명 잘못되었네. 하지만 자네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우리 마을이 제대로 손을 내밀지 못한 것도 사실이야. 그러니 이번만은 용서하겠네. 단, 훔친 쌀은 모두 돌려주고 마을 일에 봉사하는 것으로 벌을 갚도록 하게. 송서방은 감격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오. 제 목숨이 닿을 때까지 마을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의 도깨비 소동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송서방은 훔친 쌀을 모두 돌려주었고 다리가 다 나을 때까지 마을 공동 창고에서 쌀을 받아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지요. 또한 마을 사람들은 송서방의 집을 방문해 집수리를 도와주고 겨울을 날 뗄감도 마련해 주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송서방의 다리가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농사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송서방은 약속대로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특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섰지요. 그의 진심 어린 노력에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송서방을 다시 신뢰하게 되었답니다. 세상에는 정말 도깨비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장 무서운 도깨비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는 사실이지요. 굶주림과 절박함이 사람을 도깨비로 만들 수도 있고 용서와 이해가 그 도깨비를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일을 저질러도 정직하게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 마음 속에 새겨두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송서방은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했기에 마을 사람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거짓과 속임수가 아닌 정직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